나 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된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요? 작년 4분기에도 10월 달에 주가 급등해서 이격도 많이 벌어졌을 때 조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그때 못지않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특히 코스닥은 더 심했고 이평선이랑 주가가 20% 이상 벌어졌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과열 시그널이었다. 이번에 여기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하면 한 4,600 정도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뭐 당연히 여기서 그냥 바로 돌리면 좋겠지만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간다라면 숨고르기는 조금 더 있을 가능성도 기술적으로는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트레이더로서 리스크가 보인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변곡이 나온다. 계속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마음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적어도 지금 신용 이런 거 쓰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저 목에 꽉 차 있어요. 지금 다 또 5,100선이나 그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더 줄이십시오. 더 줄여놓으시고 왜요? 트레이더의 느낌입니다. 설 연휴 직전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악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피곤해요. 시장은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락하는데 이거 가지고 주식을 매수한다? 그거는 조금 섣부른 결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무거운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께서 먼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동안 이제 행복했었는데요. 왜 작별 인사를 아니요, 아니요, 뭐 이별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하고 이제 색깔이 좀 달라진 오늘이었던 것 같고, 그 시그널은 지난주 사실은 뭐 금요일부터 약간 뭐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1월 19일인가 아마 우리가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뭐 그 케빈 워시 링 리더 뭐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뭐 차기 연준 의장의 케빈 워시가 공식 지명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외신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왔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과거에 그분이 매파적 성향을 지녔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불편한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유동성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투자 심리를 크게 좀 위축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그 위험 자산에 대해서 그죠?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나 오늘 조금 약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오늘 제가 오다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2조 5천억 팔았잖아요. 예. 이게 작년 2024년이었나? 제가 보니까 네, 2025년 11월이네요. 2025년 11월 달 이후로 그때 2조 8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리고 2조 5천억 팔았는데 2024년 이후로 2년 내에는 하루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치고는 가장 많이 판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 2조 원의 금액이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ETF 중심으로 패시브 자금 쏠리면서 뭐 급등을 했었는데 뭐 오늘은 금융 투자도 거기에서는 약간 이제 주춤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좀 시장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원래 좀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조금 기다리자라는 그런 고객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문사 랩 같은 상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ETF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운용하는 상품도 그렇고 원래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 빠지는 거를 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다고 하던데 어쨌든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 유입이 됐던 이제 개인 투자들 ETF 영향으로 인한 금융 투자도 오늘 뭐 쉬어가니까 코스닥은 뭐 그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기계적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멈추고 약간 빠져나가니까 상당히 임팩트가 크게 작용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좀 쉽지 않은 오늘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대표님께서도 오늘 시장 한마디와 함께 시장 동향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좀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정색하면서 주식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지난 금요일이요?
목금 다 뭐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랬던 얘기를 보면서 이 시장이 하락하니까 불편하죠. 뭐 이렇게 그런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챙겨야 될 거는 그래서 트레이더로서 리스크가 보인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변곡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고 덤덤하게 하시면서도 좀 봤더니 우리 세 명 중에서 낯빛이 가장 어두우세요. 아 그래야죠. 예. 아니 실제로 타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뭐 주가 밀리는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대비했다고 하더라도 보고 있으면 편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게 시장이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서 아마 내일 모레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또 아마 정부가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예, 중시가 빠진다. 가장 싫어하다 보니까 뭔가 또 설 전에 액션들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주 중으로 또 5,100선이나 그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더 줄이십시오. 더 줄여 놓으시고 예? 왜요? 여기 뭐 돈 맡겨놨어요 저한테 왜 그러냐요? 예, 트레이더의 느낌입니다. 트레이더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설 연휴 직전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악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피곤해요 시장은 여기까지 왔어요. 시장이 피곤해서. 네,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됩니다. 네네. 또 약 먹고 쉬고 이렇게 좀 원기 보충해서 그 다음에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래 오늘도 보니까 이 정도 하락하는데 이거 가지고 주식을 매수한다? 그거는 조금 섣부른 결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오늘 샀는데 내일 하루 이틀 뒤에 반등한다. 너무 나 역시 매매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현금 관리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4,900선 여기가 중요한 자리긴 한데 이탈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요? 돈 얼마예요? 얼마 맡긴 거 드릴게요. 예. 네. 그래야 예. 진정한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되는데 그거는 너무 빠르게 보지 마시고요. 그 관점 쪽에서 한 뭐 다다음 주 정도쯤이나 이제 흐름 봐가면서 매수는 천천히. 네, 그리고 아마 코스닥 종목들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현금 좀 갖고 있게 되면 나 어디 좀 짧게 한번 매매 좀 해볼까?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되 절대 물리지 말자. 그러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그나마 이런 쪽에서 좀 잘 지금은 관리 모드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 코스피 4,900에 대해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49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긴 했거든요. 조심하자 관리의 측면이다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직원들이 예. 이제 보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냥 계속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보수적인 의견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뭐 우리 주변에서 이제 들리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 네. 예전에 과거에 이제 우리 작년 10월달, 11월달 네. 케이스만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데요. 네. 무조건 기술적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예전부터 우리 이제 저희 KB증권 리서치에서는 그 50일移动 평균선과의 이격도 이야기를 많이 리포트를 냈고요. 예. 작년 4분기에도 10월달에 주가 급등해서 이격도 많이 벌어졌을 때 조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그때 못지않게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특히 코스닥은 더 심했고, 그러니까 50일移動 평균선과의 이격이 120이나 최근에 벌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평선이랑 주가가 20% 이상 벌어졌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대표님 말씀처럼 약간 과열 시그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 10월과 11월에 상승폭 대비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조정받고 다시 움직였는지를 제가 차트에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 한번 그려놓은 게 있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뭐 이동평균선도 막 있고 하니까 복잡한데 여기가
여기까지 올라갔었고요. 작년에 이만큼 올랐다가 조정받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상승폭의 약 절반 정도 반납을 하고 기간 조정 보이다가 다시 이번에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이 출발한 위치가 여기였고요. 이번에 여기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하면 한 4,6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4,90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왜 웃으십니까? 이거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또 이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와서 이게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가격 조정이 붙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왔었고 이번에도 뭐 당연히 여기서 그냥 바로 돌리면 좋겠지만 뭐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간다라면 뭐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면 좀 약간의 숨고르기는 조금 더 있을 가능성도 기술적으로는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쉼없이 좀 달려온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쉼없이 좀 달려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이제 숨고르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정말로 시장이 이제 강하려면 오늘 밤에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사실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분위기를 확 당겨가지고 오늘 밤에 미국이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면 사실 우리 내일 이제 약간 그런 또 영향을 받겠죠. 받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돌파해서 5,000 정고점인 5,300을 단기간에 바로 넘어서 가기보다는 저는 뭐 에너지를 이렇게 좀 옆으로 좀 행보하면서 좀 모으고 다시 이렇게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뭐 나쁘지 않을까. 큰 그림상으로는 더 올라갈 룸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왜냐하면 이유는 뭐 필요하죠. 왜 그 만약 케빈 호시 때문에 빠진 게 맞다라면 이분이 매파적인 성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악재 노출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분이 지명이 되었고 상원회나 뭐 의회에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과 뭐 이런 언론 인터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리 지금 약간의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생각보다 이제 뭔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QE를 싫어하고 과거에 막 연준에서 그러한 위기 때마다 했던 것들을 본인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세계 경제 대통령 자리에 본인이 앉게 되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랑 그 자리에 가기 전이랑은 항상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말이라든지 행동이 달라지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세계에 또 경제 위기가 왔어. 근데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 위치에 있으면서 물론 뭐 그분이 엄청나게 집안이 부자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ST로도 관련된 뭐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당선되기 전에 지명될 때랑 그 지명되기 전에 그리고 진짜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또 그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는 완전히 매파적인 성향과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지금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면 증시는 뭐 워시 때문에 빠진 거라면 다시 올라오겠죠. 그렇게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좀 여쭤볼 텐데 그러니까 워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일부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워시는 하나의 그냥 이제 뭐랄까요? 그냥 이유 중에 하나가 됐던 것뿐이지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고 뭐 은 가격이 10% 급락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테고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이런 부담감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집약이 돼서 오늘 표출이 됐던 것인데 그러면 설사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케빈 워시가 실제로 청문회가 됐든 지명이 된 이후에 취임을 하고 나서 친시장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확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그래서 반대로 또 들기도 하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질문을 드리는 건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염두하고 계신 이유가 단순히 어떤 매물에 대한 부담이랄지 수급 논리일지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뭐 펀더멘털이랄지 아니면 뭐 다른 특정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듣고 싶어서요.
금요일 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었었는데요. 예. 첫 번째가 변동성입니다. 네. 변동성이 터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변동성 터지게 되면은 오늘도 그랬잖아요. 개파락하고 쭉 끌어올립니다. 예. 여기서 많이 나가셨어요. 또 올라갈 줄 알고 아. 여기서 막 사시더라고요. 아,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 막 그냥 예. 막 기어 올라가는데 그냥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거고 그러다 다시 본격 모습이 나오죠. 두 번째, 살만한 종목이 안 보입니다. 지금 내가 신규 현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 섹터 이 종목들이 좋아 보여서 산다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랬던 얘기는 목에 많이 찼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국 시장 들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미국 시장이 정확하게는 지금 2022년부터 끌고 오다 보니까 4년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요. 목에 차 있습니다. 이렇게 차고 거기서 그냥 계속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네. 아마 변화가 나오게 되면 미국 시장 발의 충격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는. 그런데 제가 연준 의장 뭐 워시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핑계예요. 네. 그런데 제가 징크스가 있어요. 신임 의장이 선임되고 네. 있었을 때 1, 2년 안에 네. 뭔가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다. 안 좋은 사건? 그렇죠. 뭐 알고 있는 빅 이벤트, 안 좋은 이벤트들이 막 터졌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뭔가 징크스 이런 내용들도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그거야 뭐 깨버리면 되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데 그건 깰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이분이 시장에서 또 잘못 알려진 게 매파라고 하는데 매파가 아니에요 원래. 맞아요. 이분이 네. 매파가 아니라 말을 하는 게 두 방향을 다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맞다는 쪽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QT와 달러 강세가 가는데 금리나 이 세 가지를 다 조합을 하게 되면 뭔가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면 나오겠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분이 됐으니까 시장은 다시 쭉쭉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뭐 아직도 지명을 했는데 인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요 아직까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표가 한두 표 모자란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죠. 네, 그냥 많이 오른 자리에 거기서 더 잠깐 쉬고 더 간다 이러면 약간 욕심이 커질 수 있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리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변동성 측면에 대한 우려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미국 자체적인 시장에 대한 답답함도 또 역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살만한 종목이 없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팀장님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개인들이 옛날 그러니까 코로나 생각나게 할 정도로 개인들이 끌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뭐 고객 예탁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 네. 100조가 됐고 오늘 또 샀고 그래도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런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변동성이 됐든 이런 악재들을 건너뛰고 시장을 머리끄댕이 잡고 개인이 끌고 가기에는 역시 좀 수급 주체적으로 역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코로나 때 우리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은 그 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외국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전에 주식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까지 지수는 올랐습니다. 지수는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지수를 견인하는 것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만든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개인 투자분들이 밀집해가지고 뭐 끌어올리면 사실은 뭐 제 생각에 지금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2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숫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2.5조로 찍혔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액티브 자금이 오늘 좀 많이 찍히면서 지금 마이너스로 저렇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외국인들이 매도 강도가 혹시라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분들이 뭐 더 강력하게 뭐 사가지고 밀어 올리면 유동성의 힘으로 뭐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긴 있죠. 있긴 예. 있는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주식은 심리입니다. 제가 이 가격에 사면 이 가격보다 누군가 더 위에 사줘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시장이 한번 음봉을 크게 맞아버리면 이걸 사기 뭐 이게 좀 지난주까지 보였던 액션처럼 그렇게 뭔가 자신 있게 뭔가 베팅하기가 좀 쉽지 않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더 높게 누군가 사줘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심리가 위축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신용 잔고가 30조 정도 이제 네. 찼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 증권사들도 더 이상 신용이 좀 불가하다라는 그런 이제 공지도 올라오고 있고 어떤 증권사들은 투자자 한 분한테 신용의 풀 자체를 한도를 이제 주는 걸로 그렇게 또 이제 공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탁금, 그다음에 신용 잔고 이런 뭐 힘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총알로서 약간 힘을 좀 잃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개인 투자분들의 이 심리로 주가를 반등시키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4,600선 뭐 기술적으로 선 그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피해야 되는 조정이 아니라 작년 10월, 11월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피해야 될 조정이 아니라 피해야 될 조정이 있고요. 항상 증시에는. 근데 이거는 버텨야 되는 조정이 있고 받아야 되는 조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저는 조정 나오면 결국에는 받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너무 급하게 막 빠지니까 오늘 내가 다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뭐 확인된 게 없으니까 아직은 이번에 이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뭐 말에 대해서 아까 뭐 방금 뭐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는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 대신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그러면 좋은 거는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 재작년부터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클 중에 하나가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이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공급이 많이 되면 금리가 떨어져서 그 다음 사이클은 소비자한테 사이클이 오거든요. 네. 오히려 그분이 이제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어주면 증시는 다음 이제 주도 섹터의 사이클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분 말대로 만약에 기술 혁신이 와가지고 물가 잡고 금리가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 고민할 필요 없고 앞으로 금리는 더 낮춰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떨어지면 제일 좋은 섹터는 성장주들하고 소비재 섹터입니다. 지금까지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뭐 백화점 잘 가서 뭐 소비 못하고 자동차도 소비 못하고 그랬다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면 오히려 이제 투자의 사이클이 아니라 소비의 사이클로 긴 그림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저는 시장의 끝이라기보다는 단기 과열에 따른 이 뭐 그냥 이거는 핑계를 하나 만든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기금속 쪽에 이슈가 나오니까 거기서 마진콜 나오고 하면서 약간 돈들이 지금 약간 그런 부분 쪽으로 빠지고 메꾸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은 결국에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담아야 되는 조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 질문 드리면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약간 두 분의 뉘앙스를 어떻게 봐야 하나로 이렇게 압축시킬지 잘 모르겠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계열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좀 현금화를 계속 시켜야 되는 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팀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지금은 이용해야 될 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좀 우리가 개인 투자자 나 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된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의견이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지금 주식이 100% 풀이야.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식 절반, 현금 절반 있는 분들이 있고 이게 사실은 상황이 다 그렇죠. 다르기 상황도 때문에 다르고 그 투자금의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대표님께서도 증시가 이제 하락장 대세 하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지는 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야지 이제 뭐 맞는 거고 네. 만약에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진짜 이제 결이 좀 다른 거거든요. 대표님 그쪽은 아니시죠? 부탁해. 대세 하락이네. 대세 하락이야. 대세 하락이네. 이게 이런 걸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주가가 뭐 반등하다가 이게 출렁출렁해서 그냥 고점에서 저점 되면서 10%만 지수가 빠져보세요. 네.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고통은 네.
고점 대비해서 내가 아유 그때 그랬을 거라고 하는 좌절감과 거기서 대응 못했다고 막 괴로워하는 이게 더 큽니다. 이게 지난번 10월달, 11월달 그때 2달 조정받는데도 뭐 거기서 막 반대 배경도 나오잖아요. 그 포모 따라갔던 것들이 그런 거라도 적어도 방지하고자 하는 제 마음의 발로가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마음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적어도 지금 신용 이런 거 쓰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네. 네. 저 목에 꽉 차 있어요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요일 날 보여드린 것도 그거예요. 다 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늦게 반응하는 게 신용입니다 어차피. 근데 지수가 꺾였고 예탁금액 그러면 여기서 꺾였으니까 더 들어오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관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하나 이제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신용을 또 그냥 가만둘까요? 이렇게 됐을 때 그거 정리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폭은 대충 감은 오는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지금 관리를 해놓고 그 다음을 보자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그다음에 언제쯤 어떻게 돼서 이제 확인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이제는 다시 좀 늘려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근데 지금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그냥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폭은 지수에 아마 이번엔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0% 조정이 아닐 겁니다. 조정폭은 더 클 겁니다. 근데 그것 따라서 혹시나 대응이 조금 좀 어려워지시게 되면 그게 또 꼬이실까봐 그런 마음에 말씀드린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좀 일이 커지는 듯한 느낌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인 부분도 대응을 해 놔야 되니까요. 한다면 어쨌거나 대장주인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고민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이렇고 지금의 분위기는 이런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도 시장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여기는 또 별개입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격이 좁혀지면 그때는 그러니까 도망가고 주식시장 투자를 안 하고 도망가자라는 게 아니라 이격이 좁혀지면 그때 다시 이제 뭔가 받아야 되는 지금은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받아야 될 때 뭘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여전히 반도체가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가장 뭐 큰 비중을 우리가 한 섹터만 딱 찍어서 몰빵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 계좌를 뭔가 운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반도체는 일부분을 좀 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까지 이제 업종별로 영업이익 변화율을 한번 이렇게 뽑아왔는데 네. 여전히 시장 평균보다 많이 더 높게 이익 변화율이 실적 발표한 다음에 더 튀었거든요. 좋은 곳은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문제는 반도체가 꽤 주가가 올라온 거죠. 네. 올라온 거라서 이제 저렇게 올라왔는데 또 저건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 올라가는 동안 분명히 못 사신 분들 계실 거고, 역시 반도체 없으니까 내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네라고 또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처럼 조정 받을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 4,600선 정도 전후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수가 한 10% 빠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목은 한 20-30% 더 빠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이제 잘 버텨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정 받으면 가격 조정 나오면 밸류는 더 싸지거든요. 네. 밸류는 더 싸집니다. 이거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PER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9.4배입니다. 9.4배. 이게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이제 다시 또 900까지 초반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코스피만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 조정이 한 고점 대비해서 한 10%, 15% 받으면 밸류는 더 싸지겠죠. 그러면 분명히 그런 걸 보고 또 그걸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저는 없는 분들한테는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적절한 자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이제 막 조정이 약간 시작되는 분위기니까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포트에서 좀 담고 가야 되는 것은 반도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과열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PER로 이렇게 쭉 뽑아보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15배, 20배, 25배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꽤 지금 있거든요. 예. 신고가 돌파해서 가는 종목들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번에 가격 조정을 좀 받으면 모를까 똑같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봤을 때 메리트는 오히려 요 두 종목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밸류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대표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건데 사실 근데 이제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나 리포트들 보면 뭐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뭐 분위기 좋게 가져가는 건 알겠는데 또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오늘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 상위 보면 다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알주식도 있지만 ETF들도 다 상위 ETF 순매수 상위 ETF들은 반도체 탑10, 반도체 레버리지,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뭐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일단 뭐 모건 스탠리 나왔던 자료부터 잠깐 보게 되면요. 네. 예, 뭐 똑같습니다. 언제 뭐 그 윈터 이즈 커밍 하도 외치던 애들이 그분들이 뭐 메모리 더블러, 무크 더블러가 이거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러고 이 있습니다. 와중에 예, 그러면서 뭐 나온 얘기들은 뭐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히 얘기 안 드리고 그거만 한번 볼게요.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상향했고 83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걸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2027년 내년 영업이익 보게 되면 이제 10억이니까 317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아주 엄청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이닉스 가볼까요?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20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업황 턴할 때 언제 자세하게 리포트로 써놓고 요즘 나오는 리포트 쪽에서 다 한 방향으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지 중요한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뭡니까?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 때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장기적으로 뭐 이 상황이 계속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공급이 바뀔 거예요. 공급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가격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거기서 주춤하거나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제조사들은 얼마나 이용하고 싶습니까? 이럴 때 돈 더 벌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장 랜드 같은 경우도 라인 바꿔가지고 증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조용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랜드 올해 지속적으로 좋다가 하반기 어느 순간에 꺾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CXMT 중국 업체에 대해서 경계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침투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항상 중요한 건 공급이에요. 메모리 건전지는 무조건 공급입니다.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럼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그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팔아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때는 많이 올랐지만 고생 때 지금 뭐 하이닉스 다 템버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다 뭐 300%, 400% 팔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그거 한 번 더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이다. 공급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요는 지금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얼만큼 유지가 돼서 업사이드가 들어갔냐 그런 관점 쪽에서 그거 하나만 딱 바뀌어지게 되면 다들 목소리가 바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기판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때에서 금운동이 꺾이는데 걱정했던 원자재 가격에 대한 고려가 없다. 기판은 이제부터 레벨업 할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은 뭐 지난주에 다 좀 정리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보다 보니까 화장품 임의용 이쪽은 이제 또 중국 또 관광객들 들어오신다 보니까 비자 발급 건수가 45% 늘었대요. 물론 비자 없는데 발급 없는데 네. 여행 외모까지 합치게 되면은 45% 늘었대요. 그러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의료 AI 쪽들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게다가 자동차는 종목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뉘앙스를 조금 좀 보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는 종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적으시려면 적으세요. 그리고 우주항공은 쉽게 안 꺾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었는데 통신 장비 얘기 말씀 한번 드렸죠. 이것도 아직까지 견조하다 이상입니다. 2차 전지 종목이 바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도 종목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팀장님께도 그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난주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에 코스닥 3천이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에 대한 뭐 정부 정책적인 기대감들도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게 지난주였는데 결국에는 좀 급락을 맞았으니 이런 2차 전지나 바이오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바이오랑 2차 전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결국엔 뭐 코스닥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네. 아니, 코스닥 그러니까 올라가는 우리가 상승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제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코스닥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나온 코스닥 3천이라는 뭐 그런 약간의 톤 때문에 그러면 1000에서 3년 3000 가면 이거 몇 프로 버는 거야? 지수 ETF만 사도?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개의 업종은 대체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반도체와는 좀 다른 부분이죠. 특히 바이오는 뭐 두 개 연속으로 이슈가 터졌죠. 세 개 연속인가요? 알테오젠 나왔고 HLB 관련된 내용이 약간 좀 있었고 ABL 바이오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시소 관계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이오는 셔츠 놓으시고요.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는 또 셔츠 놓으시는 상태거든요. 근데 뭐 숏을 쳐놨는데 갑자기 코스닥에 돈 들어오면서 주가가 튀어버리면 이거 뭐 쇼크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가를 탄력 있게 만들었는데 그 자금이 이제 유입이 얼마나 더 되느냐가 저는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전체 코스닥 시장을 사는 이제 그 자금이 얼마나 더 연속적으로 들어올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멈춘다라면 당연히 바이오 안에서 바이오가 다 같이 움직이긴 좀 어렵겠죠. 어렵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2차 전지도 지금 오늘 LNF는 실적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LNF는 실적 잘 나왔는데 뭐 대체적으로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없는 와중에 2차 전지도 수급의 힘으로 어쨌든 말아 올린 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닥에서 지수 3000으로 인해서 이들 쪽 수급이 들어와서 올려놓지 않는다라면 이 두 개의 섹터가 뭐 추세적으로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이기는 좀 시간은 좀 뭐 걸리지 않겠나 울퉁불퉁 좀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뭐 로봇 이야기 나오면서 잠깐 움직였지만 사실상 그걸로 인해서 뭔가 꿈은 그릴 수 있지만 꿈은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 꿈을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뭔가 좀 시장이 편안할 때는 우리가 꿈을 그리고 내러티브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꿈부터 먼저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한번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이자 코스닥에 대한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앞에서 대표님 얘기하다가 이제 막 좋은 섹터나 산업군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우주항공은 어떤 스토리로 좀 긍정적으로 이 와중에도 보시고 계신 거세요? 우주항공은 모멘텀이 꺾일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뭔가 벌어지고 있고 당장은 2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달로 가는 달 갈 거니까 이거 한번 출발할 텐데 거기서 우리 위성도 탑재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그래서 이걸로 끝날 것이냐 잠깐 새로 나올 수 있겠는데 그걸로 끝날 것이냐 여전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주항공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 CEO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제 한 위성을 10만 개였나요? 뭐 100만 개인지 모르겠지만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보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달을 활용한 거.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나오냐면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먼저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패권 전쟁이 일어날 때는 자존심의 경쟁이기 때문에 돈, 장비, 노력, 인력 다 충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선 쉽게 이탈되지 않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면 또 뭐랑 같이 연결되냐면 방산이랑 같이 됩니다. 네. 방산, 우주항공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데 오늘은 다 빠지겠죠. 빠지는데 이제 어느 매쯤 이제 또 좀 시장보다 약간 좀 견조한 모습들을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선 한 적어도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
그 정도까지는 계속 우장국적은 플레이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밀리면 잘 들어갔다가 또 올라오면 또 치고 이렇게 해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합니다.